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2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암기 팁부터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제하바전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제입니다. 제는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제동장치 및 그리고 조종장치입니다.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두 번째 하입니다. 하의 경우에는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의 유무. 자, 세 번째는 바네요. 바로 시작되는 장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바퀴의 이상의 유무 확인해 주시고요. 끝으로 전은 전조등이 있고요. 전조등, 그리고 후미등이 있고, 후미등, 방향지시기가 있고, 방향지시기, 그리고 끝으로 뭐가 있냐면 경보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경보장치까지. 크게 지게차는 이렇게 4가지 구역을 나누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제하바전, 제동장치, 조종장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바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이렇게 해서 제하바전 기억해 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군내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라고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군내 운반차 같은 경우 지게차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마하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라번의 경음기 기능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총 공사 원가 100억 원의 터널 신설 공사고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액이 60억 원인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건설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중건설 공사로 보시고, 중건설 공사의 종류에 어떤 게 있냐? 댐, 제방, 수력 발전 시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터널 공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중건설공사, 터널공사 중건설공사이기 때문에 중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표 내용을 찾아주시고, 문제는 이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액이 60억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60억 원 이상인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액을 대상액이라고 합니다. 대상액이고, 그리고 이 대상액에서 원래는 요율을 곱해주시고 기초액을 더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표에서는 6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액은 우리는 중건설 중에서도 50억 원 이상으로 봐주시고, 그 경우에는 요율만 곱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시면 60억 원에 그리고 요율 3.11을 곱하게 됩니다. 3.11%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은 바로 1억 8,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만 원 되고요. 자, 이 표는 이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표로서 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요율을 잘 봐주시고, 보통은 50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크레인의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위험 방지 조치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이 제한에 잘 나타나 있고요. 암기 팁으로는 탑탑안으로 외우시고 혹은 답답안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암기법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탑입니다. 탑은 어떻게 되느냐? 탑승 설비가 뭐뭐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맞아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탑입니다. 두 번째 탑은 탑승 설비를 뭐뭐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강을 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을 사용하라. 동력 하강 방법, 이것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안으로 시작되네요. 안은 안전대나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구명줄을 설치하셔야 돼요. 구명줄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난간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탑탑한 크레인 탑승 설비 탑탑한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한 가지씩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씩 쓰라고 했고, 총 6문제 중에 우리는 9가지 좀 여유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착용 보호구는 뭐냐? 바로 안전모가 되겠죠. 머리 위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가 되고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안전대가 됩니다. 높은 부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대를 해주시고요. 안전대. 다음 세 번째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하여 위험이 있는 작업, 이런 경우에는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화. 네 번째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눈에 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안경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이런 경우에는 용접 작업이기 때문에 보안면이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안면.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이 경우에는 감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보호구보다도 통칭으로 절연용 보호구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까지가 본래 문제고요. 이어서 7번째부터 해서 9번째 서비스 문제 보시죠. 7번째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바로 방열복이죠. 열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열복. 그리고 8번째,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 이런 경우에는 분진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방진 마스크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그리고 9번째는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 냉동 어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급 냉동 어창, 생선이라든지 그런 창고 보관이죠. 냉동 창고를 말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방한 관련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방한모가 있고요. 그리고 방한복이 있습니다. 방한복, 방한장갑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한화가 되겠죠. 방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차례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장비가 그 특정 상황에서 주된 장비,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포인트 있게 써야 되는 장비가 어떤 건지를 한 가지씩만 대표적으로 꼽은 거고요. 대부분은 한 가지만 쓴다기보다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거 잘 착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는 하일리 재예방대책 5단계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사고 및 활동 기록에 검토를 하고 작업을 분석 평가하여 점검 검사로 사고 조사를 하여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하는 단계. 이 단계는 뭐죠? 그렇죠. 사실의 발견 단계입니다. 사실의 발견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두 번째 문제는 시정책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E,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육이 있죠. education,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 E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 세 번째는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써주시고, 영어로 쓰실 때는 정확하게 오탈자가 없게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참고로 하일리 5단계도 한번 보고 가시죠. 첫 번째 단계는 안전관리 조직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문제에서 살펴본 사실의 발견 단계 2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 평가 단계, 네 번째는 시정책 선정 또는 시정 방법 선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선정과 적용 각각의 단어, 키워드 조심해서 잘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보시죠. 6번 문제는 가설 통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 통로 어떤 구조로 해야 되죠? 그렇죠. 견고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견고한 구조. 견고한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사는 몇 도로 해야 될까요? 30도 이하입니다. 30도 이하입니다. 이하. 30도 이하.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로 할 것,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 몇 도 이상이라고 했죠? 15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자, 다섯 번째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5m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10m 이내마다 무엇을 설치하느냐?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할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얼마 이상? 8m 이상. 8m 이상인 어디에? 비계다리에는 얼마마다? 7m 이내마다. 7m 이내마다 무엇을 설치하느냐? 역시 계단참을 설치하죠. 계단참을 설치를 할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 통로의 구조에 세부 법령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히빙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시죠. 아래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연질 점토 집안에서 골차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혹은 토합 차이로 인해서 골착 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히빙 현상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첫 번째는 흙막이 벽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합니다.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증가시킨다.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공법 뭐가 있죠? 그래요. 웰포인트 공법 있죠? 웰포인트 공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골착 방식을 어떤 공법을 적용을 하느냐? 골착 방식을 할 때는 아일랜드 컷으로 합니다. 아일랜드 컷으로 공법을 적용을 하고요. 네 번째는 골착 저면에 무엇을 가중을 하느냐? 토사 등 인공중력을 가중을 한다. 중력을 가중을 한다. 다섯 번째는 골착 주변의 상재 하중을 제거하여 토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토합을 감소시킨다. 토합, 상재 하중을 제거를 해서 토지에 받는 압력 토합을 감소를 시키고요. 여섯 번째는 어스 앵커를 설치를 합니다. 어스 앵커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을 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흙의 전단 강도를 높인다. 전단 강도를 높게 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라고
라고 했지만 우리 7가지 살펴봤고 본인이 암기하기 쉬운 거, 대표적인 것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시죠. 8번은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 팁부터 가시죠. 암기 팁. 이동식 크레인은 권부와가 있고요. 자, 첫 번째 권입니다. 권은 이동식 크레인에 관련된 것들은 권 하면은 바로 이 단어부터 생각해야 되죠. 권과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나 그 밖의 무엇이냐?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 장치 기능. 경보 장치의 기능을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부입니다. 부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그리고 조정 장치입니다. 조정 장치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이동식이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저기 장소를 이동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장소, 작업 장소의 토지 상태가 어떠는지, 집안 상태가 무른지 단단한지 그런 상태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동식은 권부와 생각하시고, 참고로 아래 크레인 작업 시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크레인은 권주와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권은 권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그리고 운전장치 기능입니다. 운전장치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주행로의 상측입니다.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레일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와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동식 크레인은 권부와 그리고 크레인은 권주와이고, 이동식 크레인에 반해서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직접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권에 운전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이동식 크레인은 밖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정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 이 해당되는 단어의 차이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시죠. 9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 바로 보시죠.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땡땡땡 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목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순간 풍속이 어떤 경우? 초당 30m입니다. 초당 30m를 초과하는 경우죠. 초당 30m 초과 이렇게 쓰셔도 되고 30m per second을 초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초가 중요하고요. 하는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에는 목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10번 보시죠. 10번 문제는 차량계 건설기기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무엇을 보느냐? 종류와 성능을 봐야 되겠죠. 종류와 성능 봐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아셔야 됩니다. 운행 경로를 봐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 있습니다. 작업 방법.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차량계 건설기기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 내용에
이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종류와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이거 필수 사항이니까 잘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비계 종류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대표적인 비계가 있느냐? 강관비계입니다. 강관비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관비계와 비슷하게 그리고 한 단어만 다르죠. 강관틀비계가 있고요. 강관틀비계. 세 번째는 달비계가 있습니다. 달비계. 네 번째는 역시 달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냐? 달대비계가 있고 다섯 번째는 걸침비계가 있습니다. 뭔가를 걸치다 할 때 걸침비계. 여섯 번째는 말비계가 있습니다. 말비계. 일곱 번째는 이동식 비계가 있고요. 이동식 비계. 여덟 번째는 시스템 비계가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 그리고 통나무 비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비계 종류 총 9가지 살펴봤고 시스템 비계가 가끔씩 키워드 단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스템 비계 특징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조립 해체 및 점검 등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내용 잘 보시고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및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작업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경우냐?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시기라든지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되겠죠. 예,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조립, 해체,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하기 전에 당연히 작업구역 내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작업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뭐 작업 시간이 언제냐, 작업에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뭐 접근은 이런 데는 하지 마라 이런 경고 표지 같은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잘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이상 상태가 불안정할 때, 이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 시에는 연결 또는 반대로 해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폭을 20cm 이상,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발판을 먼저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추락을 방지해야 되겠죠.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이라든지 달포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이죠. 착용이 아니고 보호구가 아니고 이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총 6가지 내용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법령을 전체적으로 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법령 내용 잘 확인해 주세요. 13번 보시죠. 13번은 발파 작업 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 내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발파 작업.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번에 관리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죠. 첫 번째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화 전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당연히 대피 지시를 해야 되겠죠. 대피를 지시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대피 장소라든지 그리고 경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경로를 지시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대피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점화 순서 및 방법에 대한 내용도 지시하셔야 됩니다. 점화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직접 이제 관리 감독자가 점화라고 뭔가 신호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화 신호를 하는 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를 해야 됩니다. 대피 신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발파 후에 터지지 않은 장약이 있다든지 혹은 남은 장약이 제대로 있는지 그 유무도 확인하셔야 되고, 용수의 유무, 암석 토사의 낙하 여부도 관리감독자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점화하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정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아무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화하는 사람을 특정인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 압축기의 안전 밸브 유무도 점검해야 됩니다. 안전 밸브의 작동 유무도 점검해 주시고요. 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안전모 등 도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것도 우리 발파 작업 시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14번 보시죠. 14번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다리에 상단하는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무엇을 설치하느냐? 계단 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괄호에 친 답에 대한 관련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내용들도 법령에 자주 나오는 법령 관련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2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2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다음 보기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단 공사기간은 15에서 85 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왼쪽에 기재한 내용 잠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의 수 방법에 대해서 전체 공사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시작 15 이상 그리고 자녀 15 이 기간에는 각각 1명의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문제 조건에서는 15에서 85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1명 선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으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시죠. 두 번째 내용은 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반드시 1명 이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뭐냐. 자, 해당되는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입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죠. 자격 소유자 혹은 취득자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건설안전입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가진 사람이나 소유자, 취득자 다 동일한 말이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정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두 번째 문제는 안전난간 관련 내용이네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대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상이냐? 바로 90cm입니다.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c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각각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 안전난간대 설치를 할 때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10cm 이상 높이 유지.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3번 보시죠. 3번 문제는 계단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계단의 강도에 잘 나타나 있고요. 세부 내용을 보자면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조물은 안전율이 4 이상입니다. 4 이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전율은 법규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4 이상이 되게끔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계산 문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근무 이력이 다음 조건과 같을 때 도수율, 강도율, 그리고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자면 조건이 연평균 근로자가 200명이고 1일 작업시간 8시간, 연간 작업일수 300일에 출근율은 90%네요. 그리고 연간 재해 건수가 9건, 휴업일수가 125일이고요. 시간의 작업시간이 2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과 조퇴한 시간은 2000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수율부터 구해보죠. 도수율은 재 건수를 연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연간 재해 건수 몇 건이었죠? 9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건 해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연간 근로 시간을 구하려면 근로자 숫자와 그리고 근무 일수, 하루 8시간, 그리고 출근율을 곱해준 값에 무슨 시간을 더하느냐? 바로 시간의 작업시간 2만 시간을 더해주고 또 반대로 지각과 조퇴한 시간 2000시간은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한 값에 이제 우리는 100만을 곱하게 됩니다. 100만을 곱하게 되면 이 값이 도수율이 얼마가 나오느냐?
20이 나오겠네요. 20이 나오고요. 다음 강도일 보시죠. 강도일은 총 근로 손실일수, 총 근로 손실일수를 연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을 곱해 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휴업일수가 며칠이라고 했죠? 그렇죠. 125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간 작업일수는 300일인데 이 연간 작업일수 300일이기 때문에 365로 나눠 주시고 그 값에 이 값이 이제 분모가 되고요.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바로 연간 근로 시간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도수율에서 구했듯이 똑같이 연간 근로 시간을 구하고 이렇게 한 값에 1000을 곱하게 되면은 정답은 0.227까지 해서 두 자리까지 구할 경우에 0.23이 나옵니다. 0.23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한 값에 우리는 그 값을 곱한 값을 다시 루트를 씌우면 종합제해지수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2.14가 나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식 차근차근히 잘 정리해 주시고 특히 시간의 작업시간이라든지 시간 조퇴시간 그리고 휴업일수, 출근율이 적용되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잘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발파 작업 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 업무 내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하느냐? 바로 대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점화하실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들은 다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화 전에 반드시 대피 지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및 경로를 지시를 해야 되겠죠. 대피 장소 및 대피 경로를 지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화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위험구역 내에 반드시 점화 전에는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하고 있는지 위험지역을 벗어났는지 대피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점화 순서와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점화 신호를 하는 일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화 신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를 하는 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피 신호 하는 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발파 후도 중요한데 발파 후에는 터지지 않은 장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혹은 남은 장약이 있겠죠. 남은 장약의 유무라든지 용수의 유무 그리고 암서, 토사의 낙하 부분, 떨어지는 낙하물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누가 점화를 할 것인지 점화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정해야 되겠죠. 점화하는 사람을 제대로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 압축기의 안전 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의 안전 밸브 작동 유무 점검해 주시고요. 끝으로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자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챙기시면 안 되고 이 모든 내용을 잘 숙지를 해 주세요. 이어서 교육시간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해당 내용은 23년도 9월 27일 날 교육시간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 잘 봐주셔야 되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정기교육 중 사무직 종사자는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몇 시간 해야 되죠? 그렇죠. 매 반기 6시간입니다. 매 반기, 분기가 아니고 반기예요.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은 정기교육 중 관리 감독자는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관리 감독자는 연간이에요. 연간 16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해주셔야 되고,
작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내용이 있는데,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해 주셔야 되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2시간 이상. 그리고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건설 일용자 근로시간 4시간 이상,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육시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세요. 다음은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는 해체공법의 종류 중 유압기계에 의한 공법, 유압공법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압공법 뭐가 있을까요? 예, 압세공법이라고 있네요. 압세공법, 압세공법, 압세공법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유압제 공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잭 공법이라고 합니다. 잭 공법. 그리고 세 번째는 쐐기 타입기 공법이라고 한다고 힌트가 나왔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압식 확대기라는 표현을 써요. 유압식 확대기 공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유압 공법이긴 한데 어떤 유압 공법이냐? 유압 브레이커 공법이 있습니다. 유압 브레이커 공법. 자, 이렇게 해서 해체 공법 종류 중 유압기계에 의한 공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압쇄 공법, 두 번째는 잭 공법 혹은 유압잭 공법, 세 번째는 유압식 확대기 공법이 있거나 혹은 쐐기 타입기 공법이 있고, 네 번째는 유압 브레이커 공법, 이렇게 네 가지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굴착 공사 시 히빙 현상 발생 원인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 어떻게 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연약한 점토 지반에 쓰는 거죠. 연약한 점토 지반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흙막이가 어떤 경우 내외부 중량 차이가 있을 때, 내외부 중량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지표 제하 중, 이 말은 바로 굴착 배면의 하중 때문에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흙막이 벽이 어떤 경우죠? 근입 깊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근입 깊이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해서 히빙 발생 원인 총 4가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9번 보시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집안의 동상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표면의 흙이 어떤 경우에 동상에서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내용 보시죠. 첫 번째는 지표의 흙을 어떤 뭐뭐 하지 않은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동결되지 않은, 얼지 않은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동결되지 않은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 속에 무엇을 삽입을 하느냐? 바로 열을 낼 수 있는 단열 재료, 얼지 않도록 단열 재료를 삽입을 하고요.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에 노출되면 쉽게 얼겠죠. 그래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적어볼게요. 모관수의 상승 차단을 위해 지하 수위 상층에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조립토층을 설치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조립토층을 설치한다. 그리고 5번째는 역시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 대체해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한다. 이렇게 해서 동상방지 대책 5가지가 있네요. 잘 정리해 주세요. 계속해서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상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측구를 설치합니다. 측구. 측면 구멍을 말하고요. 측구.
9가 되고요. 측구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빗물이라든지 빗물을 지나갈 수 있는 배수로를 말하는 거죠. 빗물 배수로. 그리고 도랑을 말합니다. 도랑이나 골 같은 것도 되겠죠. 조그만 골.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빗물을 골착 경사면을 빗물 침투에 의한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들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골착 경사면에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바로 비닐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닐 덮기.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비가 올 경우에 빗물 침투에 대한 붕괴제 예방 방법이 되겠네요. 이어서 11번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세부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이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 환경의 개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해서 기간도 중요하고, 그렇죠. 첫 번째는 기간 문제였고 6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잘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하일리 재해 예방 사원칙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먼저 암기팁부터 보겠습니다. 암기팁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로 예원이 손대, 예원이 손대, 예원 손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예 같은 경우 뭐죠? 맞아요. 예방 가능이죠. 예방 가능의 원칙. 이 내용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재해는 사실상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방 가능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원입니다. 원의 경우에는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원인 연계 원칙이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원인 계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손으로 해당되는 거, 손실우연입니다. 손실우연의 원칙. 이 손실우연의 원칙은 사고의 결과로 이어지는 손실은 말 그대로 우연히 발생한다라는 뜻이죠. 자, 끝으로 대는 뭐가 있죠? 대책 선정. 대책 선정이 있고요. 이 대책 선정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일리 재해 예방 사원칙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예방 가능. 두 번째, 원인 연계 혹은 원인 계기. 세 번째는 손실 우연이 있고요. 네 번째는 대책 선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법 예원이 손대, 예원 손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보시죠. 13번 문제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하기 전,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 농도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가 어떤 경우? 당연히 누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스 농도 측정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완벽하게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잘 검토를 해주세요.
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문제가 왔네요. 14번 문제는 연약한 집안에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안밀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구조물 축조 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 강도를 증가시킨 후 성토 부분을 제거하는 공법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밀, 안밀이란 것은 눌려서 빽빽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성토라는 것은 흙을 쌓는 걸 말합니다. 흙을 쌓는 것을 성토로 하고요. 침하는 말 그대로 내려앉거나 꺼져 내려가는 걸 말하고요. 전단 강도는 물체가 구조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하중에 견디는 최대치의 능력을 우리는 전단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방법에 해당되는 공법은 바로 프리로딩 공법입니다. 프리로딩 공법, 프리로딩 공법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행 제하 공법, 선행 제하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번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 자체 용어가 어려웠는데 이 내용도 밑에 하단에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잘 정리를 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함께 2022년 필답형 2회차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2년 필답형 4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계단 설치 기준에 관해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그래서 괄호에는 500kg 이상이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율은 얼마 이상일까요? 맞아요.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 응력도와 허용 응력도와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참의 너비는 1.2m 이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네 번째,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경우 1m 이상인 계단에는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안전난간, 이것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조건 먼저 보시죠. 공사 종류는 건축공사고요. 재료비가 210억 원, 직접 노무비가 190억 원, 발주자 제공 재료비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계산기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발주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관리비에는 1.2배 해당 값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값의 이상 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값을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은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이 대상에게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발주자 제공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대상에게 요율을 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재료비 210억 원에 직접 노무비 190억 원, 그리고 발주자 제공 재료비 90억 원을 합쳐서 대상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고요. 여기에 요율은 2.37% 건축공사에 대한 비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정답이 11억 6,13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재료비를 포함한 경우에 정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발주자 제공 재료비 제외의 경우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발주자 제공 재료비
제외를 구할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합한 대상에게 요율을 곱한 값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법규에도 나와 있다시피 1.2배를 더 곱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은 결국 11억 3,76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두 값 중에서 그중 값이 작은 금액의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값이 더 작기 때문에 11억 3,76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세 번째 문제는 구조물 해체 공사에서 사용하는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5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먼저 암기팁으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암기팁은 붉은색으로 표기된 압철행 대화절제, 압철행 대화절제로 하겠습니다. 압철행 대화절제. 자, 첫 번째 압입니다. 압은 압쇄기가 되겠네요. 압쇄기가 되겠고요. 압쇄기 좀 다시 쓰겠습니다. 압쇄기. 두 번째는 철제가 있습니다. 철제. 세 번째는 핸드브레이크. 브레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핸드브레이커가 되겠고요. 핸드브레이커. 네 번째는 대형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로 시작하는 거는 화양유가 되겠네요. 화양유. 자, 여섯 번째 절로 시작되는 단어는 절단 줄톱 혹은 절단 톱이 되겠고요. 일곱 번째 제는 제키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선 자키라고도 하고 정식 명칭은 제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화염 방사기가 있고 아홉 번째 팽창제 그리고 열 번째는 쐐기 타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물 해체 공사 관련해서 작업용 기계기구는 압철행 대화절제, 압철행 대화절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일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도로터널 세 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일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도로터널. 바로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연장을 얼마 이상을 한 터널이냐? 1000m죠. 1000m. 그래서 1000m 이상. 1000m 이상의 터널. 그리고 두 번째는 3차로 이상의 터널입니다. 3차로 이상의 터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터널 구간의 연장이 500m, 500m 이상인 어떤 도로다?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그렇게 해서 일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크레인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암기팁을 먼저 보시죠. 빨간색으로 표기한 암기팁 탑안입니다. 탑안. 탑하다 탑안. 자, 첫 번째 탑은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탑승 설비는 탑승 설비를 어떻게 할 때? 하강시킬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무리하게 사람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동력 하강 방식을 써야 됩니다. 동력으로 안전하게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를 하고요. 구명줄을 설치를 하고 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무엇을 반드시 설치할 것. 그래서 같은 답이 들어가겠네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탑승 설비 탑안 잘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시멘트 품질 시험 항목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멘트 품질 시험 항목 어떤 게 있는지 보시죠. 자, 첫 번째 내용은 응입니다. 응은 응결 시간 시험입니다. 응결 시간 시험. 그래서 응결
시간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로 시작하니까 시멘트니까 화학이 뭔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 성분 시험이 있습니다. 화학 성분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시멘트에 대해서 압축 강도 시험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시멘트 가루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제품을 타설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안정도 시험이 있습니다. 안정도 시험. 그리고 뭐 이제 시멘트 가루기 때문에 분말도에 대한 실험도 해야 되겠죠. 분말도 시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멘트 품질 시험은 응결 시간 시험, 화학 성분 시험, 압축 강도 시험, 안정도 시험, 분말도 시험 해서 암기 팁으로는 화합 안분, 응, 화합 안분, 화합 안분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일곱 번째 보시죠. 일곱 번째는 양중기 방호장치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양중기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에 잘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암기법이 있죠. 바로 권과제비입니다. 권과제비. 자, 첫 번째 권은 뭐죠? 맞아요. 권과방지장치. 방지 장치, 지나치게 뭐 초과하지 않도록 권과 방지 장치를 해주시고요. 부하가 걸리지 말라고 두 번째는 과죠. 과는 과부하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양중기니까 이제 멈출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동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정지할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비상 정지 장치. 이렇게 해서 양중기 방어 장치 네 가지, 권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제동 장치, 비상 정지 장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8번 보시죠. 8번은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에 섬유벨트 조건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에 섬유벨트 조건 두 가지. 자,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9항이 잘 나타나 있고요. 첫 번째 내용은 꼬임이 끊어진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꼬임이 끊어진 것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죠. 섬유 벨트를 연결해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에 있는 섬유 벨트 조건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꼬임이 끊어진 것 안 되고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도 안 되고 두 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9번 보시겠습니다. 9번은 공사 진척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최소 사용 기준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했습니다. 본 내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 기준에 별표 3번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의 세부 내용이 잘 나타나 있고요. 자, 표를 보시면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0% 이상이 됩니다. 50% 이상이고요. 그리고 공정률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에는 맞아요. 70% 이상 가능하고 그리고 끝으로 90%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률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 기준도 90% 이상 가능합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보시죠. 10번 문제는 히빙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 정의가 뭐죠? 자, 히빙 현상은 연질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면의 흙의 중량 차이, 즉 토합차로 인해서 굴착 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 현상이라고 하죠. 첫 번째 방지 대책 보시죠. 흙막이 벽을 어떻게 설치한다? 깊게 설치해야 되고요. 이 말인즉슨 다시 말하자면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해야 지하 수위가 저하가 될까요? 맞아요. 웰포인트 공법이죠. 웰포인트 공법으로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굴착 방식을 아일랜드 컷으로 합니다. 아일랜드 컷 공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굴착 저면에 토사 등 인공 중력을 가중합니다. 인공중력을 가중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굴착 주변에 상하 제중을 제거합니다. 상하 제중을 제거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토합을 결국에는 감소시켜 주셔야 돼요. 감소시켜 주시고 여섯 번째는 어스 앵커를 설치합니다. 어스 앵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양질의 재료로 지반을 개량을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흙의 전단 강도를 높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빙 방지 대책 5가지지만 우리는 7가지까지 잘 살펴봤고요. 특히 같은 뜻으로 엮이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구분해 주세요. 11번 문제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공사용 가설도로는 일반 도로와 좀 다르게 안전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세부 내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무엇을 설치해야 되느냐? 견고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견고하게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량물이 많이 나가는 건설용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견고하게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울타리 등을 설치를 합니다. 울타리 등을 설치를 해서 작업장과 도로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일부러 경사지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경사지게 설치를 하거나 배수 시설을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배수 시설을 설치를 해 주셔야지 작업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사장 내 차량 내 안전 속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속도 제한 표지도 부착을 해 주셔야 돼요.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을 할 것. 이렇게 해서 공사용 가설도로 4가지 우리는 암기법으로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도도도차 잘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도도도차 학습했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폐기됐기 때문에 13번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자, 13번 문제는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 작업을 중지시킨 후 작업을 재개할 때, 다시 작업을 할 때, 이때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의 세부 법령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암기 팁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기 팁은 손발 연기해 있고요. 첫 번째 손입니다. 손은 손잡이의 탈락 여부가 되겠네요. 손잡이의 탈락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가 있겠죠. 그래서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어떻게 된다? 부착이라든지 또는 걸림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걸림 상태 확인. 그리고 세 번째 연입니다. 연은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입니다. 연결 철물에 어떤 것을 확인한다? 손상 또는 부식을 확인해야 되겠죠. 손상 또는 부식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기둥입니다. 기둥의 같은 경우에는 내려앉는 치마라든지 혹은 변형이나 주요 부위가 위치가 바뀌는 변이가 있는지 위치 변동에 변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둥이니까 아무래도 흔들림 상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흔들림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입니다. 해는 해당 비계의 연결부와 또는 접속부의 어떤 상태? 풀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풀림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로프의 부착 상태라든지 그리고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까지 추가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6가지 세부 내용까지 좀 다 살펴봤고,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학습해 주세요. 손발 연기에 암기 팁 잘 기억해 둡시다. 자, 14번 문제 보시죠. 14번 문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 사항 3가지로 쓰시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정답 보시죠. 정답 내용 첫 번째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낙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자, 두 번째 방은 방호 선반 설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의 출입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이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장치를 떠나서 이제 근로자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나다니는 관계자나 사람에게 사람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보호구 착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구 착용 강조해 주시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수직 보호망도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수직 보호망 설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암기법을 낙 방출복으로 외우겠습니다. 낙 방출보수, 낙방출보수로 외우겠습니다. 낙방출보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필답형 4회차 총 14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특히 마지막 문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 방지 조치사항 3가지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법, 낙, 방출보수 잘 기억해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